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25조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며 수출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언급했네요.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ABC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시진핑 주석도 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전용기에서 시진핑 주석과 북한 관련 논의를 했다고는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t's been pretty quiet.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오늘 팩트시트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는 동의를 했는데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제재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농축산물 수출을 부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중국이 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기간인 2028년까지 매년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중국이 미국 소고기 시설 400여 곳의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이 청정 지역에서 가금류 수입도 재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백악관은 소개했습니다. 또 미중 정상이 전략적 안정에 이 건설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산업을 위한 성과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 약속을 포함한 수출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죠.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rade has been very strong. We're getting a lot of soybeans for our farmers. We're doing a lot of, there's a lot of things happening for the farmers. He committed to 200 Boeings, big ones. 하지만 기대했던 보잉 항공기 500대 수출엔 못 미쳤고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는 표현에 그쳤습니다. 히토류 생산과 가공 장비, 기술의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 사항을 다룰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미중 양국이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교육을 다루는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중 정상의 이란 전쟁에 대한 논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팩트시트에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가 허용될 수 없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조치는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고 그에 대한 약속은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잠시 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거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군사 공격 가능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언급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접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타이완 해협에서 현상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 공격 재개도 논의했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네, 이란은 중국과 파키스탄을 상대로 외교전을 강화하며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로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이스라엘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And tha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이란 공격 체계를 염두에 두고 집중적인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겸 대미 협상단 대표를 중국 특사로 임명하며 외교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이 입법부 수장인 갈리바프 의장 임명으로 중국 특사의 격을 상당히 높인 것은 중국의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칸다리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모신 나크비 내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이란의 종전안과 관련해 5개 핵심 사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 왔다고 보도했는데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이란은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이란 제재와 동결 자금 해제,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주권 인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배상 거부와 핵물질 반출, 이란 핵시설 한 곳만 유지, 이란 동결 자산 상당 부분 해제 거부, 모든 전선 휴전과 협상 연동을 내세웠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표로 내세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차단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진퇴양난에 몰린 상태라고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러시아가 전승절 휴전 직후에 우크라이나 수도를 대대적으로 공습했고요. 우크라이나 역시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모스크바에 드론 공격을 퍼부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 러시아가 또 반격을 예고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모스크바의 고요한 휴일 아침. 드론이 아파트를 때리자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도심 하늘에 소형 비행체가 끊임없이 목격되고 시내 곳곳에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정유시설과 유류 저장소, 무기 제조를 위한 반도체 생산 기지 등이 정밀 타격 대상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격추한 우크라이나 드론만 500대 이상이라고 발표했지만 방공망을 뚫은 드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기간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맹폭하자 이에 대한 보복 타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드론의 타격 능력이 러시아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Дистанція до цілей цього разу більш ніж 500 кілометрів. Це вагомо ще й тому, що Московський регіон найбільш насичений російськими засобами ППО.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중재하던 협상이 이란 전쟁 이후 중단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달 초 러시아 전승절 기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사흘 휴전이 끝나자마자 서로 상대편 수도에 대규모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맞보복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의 성과, 또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박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중 정상회담 끝이 났고요. 외신 평가를 보면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먼저 미중 정상회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성과와 그다음에 미중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 성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신뢰 구축 외교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친분 외교, 고용한 정원 이런 건데 가서 서로 이제 씨앗을 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양 정상, 즉 극한의 이제 대립을 벌이던 강대국 두 정상이 친분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신뢰 구축을 한 거죠. 신뢰 구축이 이제 사실은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정상 외교, 미중 정상 외교의 지속성을 담보했다. 그거는 뭐냐면
시진핑 주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9월 24일. 그럼으로써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미중 정상 외교가 지속된다. 그리고 다자회의 계기에도 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G20 같은 정상회의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2026년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 정상 외교의 절정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게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설정 측면에서는 과거 미중 정상회담하고는 다른 지점이 좀 보여집니다. 세계 전선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무역 전선에서 보면 작년에 에이펙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무역 전쟁 휴전을 사실은 선포를 하고 이번에 자신 그 휴전을 이어가겠다라는 어떤 그 담보를 받는 자리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양국은 경제적 동반자 그리고 공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설정이 좀 다른 지점이고요. 두 번째 안보 전선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같은 단어를 쓰면서 다른 해석을 해요. 그게 이제 이란 전쟁을 중국에서는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해협 개방,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같은 경우도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해상교통로, 해상운송로라는 표현을 써서 다른 용어를 써요. 다른 해석을 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대만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걸 보면 양국은 잠재적 안보 충돌자로서의 어떤 성격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전략 전선에서 보면 양국의 전략 지위 변화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계속 칭송을 하고 시 주석은 거기에 맞는 호응하는 사실은 어떤 칭송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략 지위 변화가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이제 본다고 하면 조정된 전략 경쟁자 관계로서의 이제 변화된 조짐을 보인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무역 전선과 안보 전선에서 본다면 그게 미국은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안보 의제는 침묵하는 모드로 해서 약간의 절충과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른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중 양국의 그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던 건데 교수님 말씀처럼 같은 상황을 양국이 좀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발표 나온 것도 양국 걸 모두 봐야지 좀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논의가 이제 팩트시트, 백악관의 팩트시트 결과 발표를 통해서 나왔는데 일단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 이 정도의 워딩이 나왔고 중국에서는 뚜렷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렇죠. 비핵화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어젠다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이유는 한반도의 이제 핵심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미국은 한국이 이제 동맹국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배제하진 않았다라는 것은 공통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점을 보면 지금 팩트시트에 또 보면 비핵화의 대상으로 노스코리아를 얘기했어요. 북한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거는 중국이 과연 북한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한반도 비핵화마저도 최근 들어서 북한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그렇게 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어떤 거리감을 두는 듯한 메시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침묵 모드 비슷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도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상은 굉장히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데 북한 비핵화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중국이 이 용어를 수용했거나 아니면 먼저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핵화라는 어떤 단어 자체는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단어를 놓고 다른 지점의 해석과 다른 지점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비핵화 논의가 나왔던 대상이 한반도인 건지 북한인지는 또 중국의 발표가 좀 나와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삼았던 문제가 타이완 이슈잖아요.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타이완 이슈에 대해서 전체 중미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경고를 했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걸 보면 무기 판매를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협상의 카드처럼 남겨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점은 앞으로도 계속될 이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타이완 문제가 단순하게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타이완 문제가 규칙 기반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지의 가늠자가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하면서 이익은 챙기겠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협업 공식을 작동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면전에서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침묵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레드라인 전략에 맞춰서 침묵 전략으로 어느 정도 그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침묵 모드를 했다. 대신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루비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 것이죠. 이거 분명히 협업 공식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대만 무기 판매는 사실 1982년에 이제 대만과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서 중국과 사전 협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확약한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다른 지점이 보였던 게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레버리지화한 거죠. 카드화한 것입니다. 예. 그게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해서도 했다는 것이죠. 대만에 대해서는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다 옮겨야 된다는 식으로 레버리지 삼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산 뭐 농산물, 석유, 그다음에 제품 같은 것을 구매해야 된다라는 어떤 레버리지를 삼기 위해서 대만 카드를 쓴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존의 미국의 어떤 그 외교적 행보와는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미국의 그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시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만의 우려가 이제 최악의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침묵 모드로 있었다는 것은 어쨌거나 대만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도 그 지점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무역과 관련해서는 일단 중국 측에서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 구입하기로 했고, 또 미국 농수산물을 연간 25조 5천억 원 규모 구매하기로 했다. 이 정도까지 성과를 발표했는데, 애초에 미국이 기대했던 뭐 500대 보잉 항공기 500대 이 정도 수준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하고의 무역 합의가 이제 성공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2028년 즉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해서 170억 달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대미 투자를 보면 3,500달러고 네. 일본의 대미 투자 보면 5,500달러잖아요. 거기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 무역 합의가 그 대단한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성격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약간 충돌의 성격이 있다가 이 정도 합의했으면은 상징적 의미는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대단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근데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권자 특히나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밭을 다지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대두인데. 예. 이렇게 농가에서는 중국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관세 어떤 무기화 하니까 중국에서는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에게는 이제 대두 판매가 중단되는 것을 굉장히 큰 어떤 타격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170억 달러의 농축산물이라고 하면 농산물 구매라고 하면 예. 핵심적인 게 대두일 건데 대두의 비중이 원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미국산 대두가 40%까지 됐다가 예. 그게 20%까지 뭐 줄어들다가 대두를 이제 구매 중단하겠다고까지 하면서 다시 이제 그게 해제되고 좀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농가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합의를 유의미하게 보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밭 따지의 행보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용 카드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주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진 건 없는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정상 어떤 이야기 나눴다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찾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우방국과 동맹국하고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중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과 이런 소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 정상회담 결과를 굉장히 그 뭐랄까 성과를 내면서 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미 정상회담과 통화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의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문제죠. 한반도는 이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 비핵화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양 정부 간 협업 공식을 작동한 게 있습니다. 그게 피스메이커하고 페이스메이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어젠다를 같이 협업을 하고 강하게 같이 풀어나가겠다.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측면의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동맹 결속이죠.
작년에 한미가 동맹 현대화에 합의를 하고 뭐 핵잠수함, 그다음에 뭐 농축, 재처리 이런 여러 가지 대미 투자까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행해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잘 이어가겠다라는 측면의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란 전쟁 상황이죠. 예. 중동 상황에 대해서 어쨌거나 중동 상황이 빨리 해결돼야 되고 평화와 안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짚어주신 이란 상황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뭐 분수령을 만들 그런 협조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것 같은데 뚜렷한 협조 약속은 없었습니다. 이란 전쟁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자국 그 중국의 영향력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편에 들겠다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합리적이 아니지 않겠죠. 중국 예.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간접적이고 회색지대 용어를 써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수준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란 전쟁의 휴전을 다시 전쟁 재개로 전환하는데 발목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전쟁 때문에 못 하고 있었는데 한번 연기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 족쇄가 풀린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족쇄는 뭐냐면은 전쟁 권한법이죠. 그러니까 전쟁 권한 60일 이상 이제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이것을 족쇄를 풀겠느냐라는 어떤 숙제가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 권한법 자체가 이건 위헌이다라고 얘기해서 막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는 지금 휴전이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전쟁의 명칭, 장대한 분노에서 대응방치로 바꾸겠다고 예.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을 새로 시작하는, 즉 카운트 1일차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셈법을 가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족쇄를 풀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의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좀 낮아진 상태이고 미국이 협상력이 높으면 전쟁 재개 카드가 필요 없는데 이란이 협상력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쟁 재개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그런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중간 선거인데 예. 지금 중간 선거가 사실은 전쟁 재개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사실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좀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질 수 있는 그 어떤 그 폭을 좀 최소화하는 식으로 해서 전쟁을 재개를 해서 전쟁에서 제대로 목표를 달성을 하면 거기에서 중간선거의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조정한 게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상황은 협상 모드보다는 전쟁 재개 모드로 움직이는 게 이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조바심이 느껴지기도 하는 게 이란을 향해서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전쟁을 재개한다면 그 전쟁을 재개하게 만드는 촉발제 같은 거 계기는 뭐가 될까요? 우선 대치하고 있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느냐, 즉 전쟁 재개를 위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느냐가 이제 가능성 높은 게 프로젝트 그 프리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재개하는 것이죠. 그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뭐 드론 공격, 지대함 미사일 공격, 그다음에 소형 선박 공격을 이용해서 반격에 나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촉발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외의 카드로 미국이 준비했던 뭐 상륙 작전 투입,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탈취 작전 뭐 이런 거 같은 준비했던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상 전쟁 재개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협상을 재개한다면 협상을 가능하게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뭘까요? 협상은 어쨌거나 이제 중재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국이 그 양측 개방, 즉 미국은 역봉쇄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고 그렇게 봉쇄를 풀므로써 시작을 하고 휴전 기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문제를 모두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2단계 접근법을 이제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예. 그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양측이 스스로 나서서 간접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같은 중재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국에게도 그런 역할을 기대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파키스탄의 중재국 역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동의 상황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 재개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사 합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 카드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타협을 압박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오전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그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강조하며 재개될 교섭에선 성과를 꼭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 최고위 인사인 김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노동계 등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최후의 수단까지 거론한 건 파업 손실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원판, 웨이퍼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힘을 싣고 노사 간 타협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게 파업 전에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마지막인지 좀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5월 21일이 총파업 날짜예요. 그래서 정확히 3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결렬이 되면 20일에 수원 아마 그 지법에서 사측이 신청한 그 가처분 결정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네. 그리고 21일 총파업이 현실화되는 그러한 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 그 타결 시점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협상이 오늘 이뤄지는데요. 오늘까지도 양측의 어떤 접점 같은 것들은 만들어지지 네. 않고 있어요. 네. 노조에서 지금 요구한 게 뭡니까? 일단은 노조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영업이익의 15%를 명문화해달라는 겁니다. 성과급으로 그만큼 주는 네. 거를 꼭 박아서 해달라. 네, 그래서 예. 명문화해서 뭐 시기가 언제든지 상관이 없이 15% 정도는 좀 확보를 받고 싶어하는 것 예. 같고요. 사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와 연봉 50% 상한선을 유지를 하되 정말 성과가 잘 나와서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초과 시에는 9에서 10%를 좀 별도 재원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상한 없는 특별 보상 제도를 신설하자는 안까지 지금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쟁점은 결국은 명문화 여부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한번 그 경제적 부가가치를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 성과급 받는 걸로 협상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좀 하반기 안 좋아가지고 우리 마이너스 2022년, 2023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실적 굉장히 나쁠 때 성과급을 0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좀 성과급 자체를 영업이익의 15%로 명문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룰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뭐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은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측도 그렇고 정부도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네. 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네. 정부에서는 긴급 조정 카드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네. 긴급 조정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30일짜리 강제 휴전 카드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사 파업 자체가 그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업을 일시 중지시키고 30일 동안 파업이 중단이 되고요. 그 사이에 다시 이제 협상을 재개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던 네. 제도이고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아마 그렇죠. 가장 최근에 우리가 발동됐던 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2005년도 그때 벌써 21년 전이네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긴급 조정 이 제도가 발동이 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진보 정치권에서는 이거 검토를 철회해라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계 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노조 쪽으로 가보자면요. 지금 노조 내부도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노노 갈등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삼성전자는 DS와 DX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은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DX 부분은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30%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주로 성과급 자체가 그 반도체 부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 이제 DX 부분이 노조를 탈퇴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 노조의 지금 현재 노사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봤을 때 조합원 수가 7만 1,625명이거든요. 네. 근데 가반지를 가지려면 마지노선이 6만 4천 명이에요. 근데 한 달 새 4천 명이 지금 탈퇴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중 대부분이 DX 부분입니다. 그리고 DX 전체 노조원이 한 9천 명 정도가 되는데 반 네. 정도가 지금 나간 거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3천 명 정도만 빠지면 사실은 가반지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노사 단체 교섭 그 대표권이 굉장히 좀 약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협상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DX 입장에서는 왜 우리도 삼성전자인데 너네들만 좋은 거 하려고 그러냐. 네.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문제는 이겁니다. 실제로 파업에 돌입했을 때 네. 이게 삼성전자 개별 기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추산도 나오고요. 네. 우리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증시에 주는 직격이 굉장히 클 것 예.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1위에서 4위가 전부 다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피 8,000을 갖고 온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항목 중에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0조 원 정도가 이제 맥시멈으로 우리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4월 한국 전체 수출 규모가 128조거든요. 이 규모와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사실 이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가 2%대 성장, 2%대 중반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한 달 수출이 사라져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중국의 반사 이익이죠. 이게 이제 중국 1위 메모리가 CXMT인데 범용 DM 그 호가가 2주 사이에 20%가 급등을 했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급망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중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가장 큰 거는 글로벌 신뢰도겠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제일 먼저 사과를 할 때 그 세계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부르는 데서 지금 현재 그 디램,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가능하냐라고 지금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충격들 4가지 정도를 정리하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 생산 네. 차질이 생겨버린다는 거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조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배경이 되는 게 어제 김민석 총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둔 게 과연 너네들만의 성과인 것이냐 네. 이런 논의도 많이 오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영업이익을 낼 때 노동과 자본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술 경쟁력을 갖고 오는 데는 노동력이 기반이 되고 우수한 네. 노동력이 그리고 이제 이 노동자들의 헌신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자본 리스크를 충분히 부담을 한 주주들과 네, 투자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반도체 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몇 조 원에 해당하는 투자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 이러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는 자본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노동도 필요하고 둘 다 그렇죠. 필요한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계의 그 주장과 자본계의 주장이 굉장히 지금 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두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분에 대한 이슈인데요. 네. 결국은 이거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본 쪽을 투자하는 경영계 쪽에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노동계가 앞으로 이 반도체는 또 설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있어요. 이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호황일 때는 이익을 많이 얻는데 불황일 때는 또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뭐 적자는 그러죠. 네, 반도체는. 마이너스인 예. 경우에는 사실은 성과를 갖고 가지 않았겠지만 월급을 깎은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성과에 대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장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영계의 주장이고요. 네. 그렇지만 우수한 노동력이 기반이 되고 지속되지 않으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이제 노동계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그 합의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어떤 룰, 이거를 정하는 지금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양보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론이 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국내 시장의 큰 이슈라면은 역시 부동산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이후에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전주에 0.15에서 0.28%로 크게 올랐고요. 전세 역시도 어렵고 월세도 모두 높은 이런 트리플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네. 일단은 이제 5년 만에 우리가 최고 수급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보면은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매매 수급 지수가 108.3. 전세 수급 지수가 113.7, 그러니까 월세 수급 지수가 109.7.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매매 수급 지수보다 전세와 월세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량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라고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다주택자 우리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잖아요. 그러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는 이게 이제 전세 시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 공급이 부족해서 결국은 또 월세까지 밀어올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이 월세 시장까지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강북 외곽 중저가 단지에서 실수요 매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중저가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경기도 일대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 아파트값 누적을 보면 1.72% 상승을 했고요.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7.55%, 안양 동안은 7% 이상. 그러니까 서울 평균이 3.1%거든요. 이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밀려난 실수요가 경기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 동안구가 이재명 네. 정부 출범 뒤에 15.53%가 올랐는데 네. 올해만 7% 네, 넘게 맞습니다. 한 주 동안에 0.69% 굉장히 높은 네. 오름폭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양도세 중과 부활로 거래세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보유세도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네.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경험해봤던 일이잖아요. 네, 양도세 높이고 보유세 높였더니 매물 묶이고 가격이 폭등하더라. 이번에는 다를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예.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고 이게 경기 매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전세, 경기 월세로 좀 상승 압력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에게 어차피 이거가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올라가고 전세값 상승으로 올라가고 월세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책 의도와 시장 그 반응이 어긋난 사례인데 이게 이번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규제 자체가 잘못된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정합성이 부족했냐라는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예. 다시 얘기하면 규제 방향의 자체보다는 정책 그 신호의 일관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팔라는 신호하고 어떻게 예. 보면 사지 말라는 신호가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주택자 추가 규제와 양도세 후속 조정은 발표가 좀 미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시장이 그 눈치를 좀 보는 관망 장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정책 자체보다는 룰의 명확성과 타이밍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라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이야기했던 공급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네, 상황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네. 더더욱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가 조금 겁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야외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날이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도 덥다고요? 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7시 30분을 지나고 있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를 밑돌며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7월 하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더위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더위는 언제 누그러질까요? 네, 이번 더위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연일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평소보다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의 3, 4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5.8도, 세종 14도, 대구는 16.6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0도, 대구 34도까지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내리쬐며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도 광주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함께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대조기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5월 18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